자식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재산에는 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모으신 것이 여러분이 정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통째로 넘어갑니다. 법이 만들어 놓은 명단이 하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을 떠나시면 통장에 있는 돈도 살던 집도 그 순서대로 갑니다. 22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동생한테 갈 수도 있고 얼굴도 모르는 조카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 명단은 종이 한 장이면 통째로 바꿀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두십니다.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3가지는 이겁니다. 내 재산이 지금 누구 앞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법, 그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법, 그리고 바꿔놓고도 헛수고가 되는 실수 2가지죠. 먼저 하나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보험도 신탁도 어디 사무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하실 건 종이 한 장하고 볼펜 하나, 그리고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정혜 씨한테 3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보시죠. 남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정혜 씨는 68세입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30에 결혼해서 둘이 40년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병원도 다녀보고 절에도 다녀봤는데 어느 해부터 둘이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둘이 재밌게 살자. 남편 박상호 씨가 3년 전에 갔습니다. 71세였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지내고 나서야 정혜 씨는 아파트 명의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가 2사람 재산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시세로 5억쯤 하는 집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당연히 자기 앞으로 다 넘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창구에서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죠. 그러면 어머님도 상속인이십니다. 시어머니는 93세였습니다. 그때 이미 요양원에 계셨고 정혜 씨를 알아보시는 날보다 못 알아보시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 어머니가 아들 재산의 한 몫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혜 씨 몫이 60%, 시어머니 몫이 40%였습니다. 5억짜리 집이면 2억이 시어머니 앞으로 잡히는 겁니다.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신데요. 돈을 쓰실 수도 없는데요. 그건 상속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시면 상속인입니다. 여기서 정혜 씨가 뭘 잘못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안 썼을 뿐입니다. 정확히는 둘 다 그런 걸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뿐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가 다 받는다. 절반만 맞습니다. 법이 정해 놓은 순서는 몇 칸일까요? 4칸입니다. 맨 위가 자식과 손주, 그 아래가 부모와 조부모, 그 아래가 형제자매, 맨 아래가 사촌까지입니다. 위 칸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래 칸은 아예 안 열립니다. 위가 비어야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이 4칸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배우자는 칸밖에 따로 서 있다가 첫째 칸이나 둘째 칸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받습니다. 근거는 민법 1003조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식이 없어도 부모가 살아계시면 배우자는 그 부모와 같이 나눕니다. 이게 정혜 씨가 창구에서 들은 말이죠. 나누는 비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절반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1.5, 부모 한 분이 1입니다. 정혜 씨네는 시어머니 한 분만 계셨으니까
1.5대 1, 그러니까 60%대 40%가 됩니다. 시아버지까지 살아 계셨으면 1.5대 1대 1이 되고 정혜 씨 몫은 43% 남짓으로 더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식 없이 부부만 사시는 분 계실 겁니다. 배우자 쪽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다면 오늘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생각하시는 것보다 배우자 몫이 적습니다. 이걸 미리 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이야기의 절반쯤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그러면 남편 형제들도 오는 거 아니냐? 시누이나 시동생이 집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형제자매는 셋째 칸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가 이미 상속인이고 부모까지 안 계시면 배우자 혼자 다 받습니다. 셋째 칸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에서 한 사람이 떠났을 때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다 돌아가신 상태면 남은 배우자가 100%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유언장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시부모가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없는 부부에게 진짜 갈림길은 형제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어른들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배우자 몫이 줄어있고 어른들이 다 가시고 나면 배우자 몫이 꽉 차는 거죠. 정혜 씨는 아직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 40%가 시어머니 앞으로 잡힌 채로 3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몫은 정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 상속인은 남편의 형제들이었고 그분들이 지분을 정혜 씨한테 넘기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살던 집인데 형님이 사셔야죠. 좋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혜 씨한테 다른 생각을 하나 심었습니다. 내가 가면 이 집은 누구한테 가나? 정혜 씨는 68세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남편 유족연금과 자기 국민연금을 합쳐서 매달 130만 원쯤 들어옵니다. 예금은 6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명단을 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식 없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남편도 없습니다. 그러면 셋째 칸이 열립니다. 셋째 칸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동생 이정수 씨, 63세입니다. 정혜 씨가 이 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세어봤더니 22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이었고 그날 돈 문제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 뒤로 서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머니 장례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고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죠. 지금 법대로 하면 정혜 씨가 40년 산 그 집도 통장에 있는 6천만 원도 전부 그 동생 앞으로 갑니다. 정혜 씨가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처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것만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동생이 나보다 먼저 가면 그만 아닌가?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그 자녀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법에서는 대습상속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자리 물려받기입니다. 근거는 민법 1001조입니다. 정수 씨는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조카 이지훈 씨, 35세입니다. 정혜 씨는 이 조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다. 돌잔치 때였죠.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가면 그 조카가 정혜 씨 재산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얼굴을 모르는 쪽은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칸도 아무도 없으면 넷째 칸이 열립니다. 사촌까지입니다. 사촌 형제, 삼촌, 고모까지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니다. 이걸 나쁜 사람 이야기로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동생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도 정해 놓지 않으면 법이 알아서 그 순서대로 보냅니다. 문제는 그 순서가 내 마음하고 다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여러분 명단을 세어 보십시오. 첫째 칸부터요. 몇 번째 칸에서 처음으로 사람 이름이 나오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재산의 임자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제일 많이 눈물이 나는 자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10년을 같이 살아도 20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 병수발을 다 해줬어도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법에서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만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를 들여다봤는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안 주는 지금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20년을 같이 산 사람은 짐을 싸서 나가고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조카가 그 집을 받습니다. 재혼하신 분들도 여기 걸립니다. 사별하고 새로 만나서 10년, 15년을 같이 사시는데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신고를 안 해두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상태로 한 분이 가시면 남은 분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리 한마디 하면 그 길은 좁고 느리고 조건이 붙습니다. 훨씬 확실한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정혜 씨가 상담실에서 이걸 물었습니다. 나는 동생이라도 있지만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상담원이 답한 걸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밟습니다. 먼저 법원이 재산을 맡아 관리할 사람을 정하고 상속인 있으면 나오라고 공고를 냅니다. 3개월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안 나오면 이번에는 돈 받을 사람 나오라고 또 공고합니다. 2개월 이상이고요. 그러고 나서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1년 이상 냅니다. 정혜 씨가 되물었습니다. 1년이요? 네, 1년입니다. 그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마지막 문이 하나 열립니다. 이게 특별연고자라는 제도입니다. 고인과 특별히 가까웠던 사람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같이 살던 사람, 병간호를 해준 사람, 그리고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산 배우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근거는 민법 1057조의 이고요. 여기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 1년짜리 공고가 끝나고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그러고도 남은 재산이 국가로 갑니다. 다 세어보면 1년 반이 넘습니다. 그동안 그 집은 비어 있고 통장은 잠겨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이 문은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만 열립니다. 얼굴도 모르는 조카가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20년을 같이 산 분은 이 문 앞에도 못 갑니다. 여기까지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뒤집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순서는 전부 유언장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그 순서가 아니라 유언장이 먼저입니다. 정혜 씨가 종이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내 아파트와 예금 전부를 아무개에게 준다. 그러면 남동생도 조카도 그 집 앞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멈추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이렇게 되물으시거든요. 그래도 형제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얼마는 달라고 소송한다던데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맞았고 지금은 틀립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뭐냐면
유언으로 남한테 다 져버려도 가족은 최소한 이만큼은 달라고 버틸 수 있는 몫입니다. 아무리 유언장을 잘 써도 이건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는 이제 그 말을 못합니다. 명단에서 내려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나 내놨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해 놓은 조항, 민법 1112조 4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입니다. 재판관 전원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단순위원 결정이라 그날로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몇 년 뒤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날부터입니다. 국회가 뒤따라 조문을 아예 지웠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 민법에서 1112조 4호가 지워졌고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금 법에서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만 남았습니다. 자식과 손주,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조카도 당연히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혜씨 경우로 바로 옮겨보겠습니다. 정혜씨가 유언장을 한 장 쓰면 남동생 정수씨는 그 집을 두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걸 근거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100% 정혜씨가 정한 대로 갑니다. 댓글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유언 공증 사무실에 갔더니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더라. 그래서 포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아직 유류분이 있습니다. 자식과 손주, 배우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부부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에는 유언장을 써도 완전히 깨끗하게는 안 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3절의 정혜씨네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 법대로 나누면 시어머니 몫이 40%, 5억짜리 집이면 2억이었습니다. 남편 상호씨가 아내한테 전부 준다는 유언장을 써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원래 몫이 3분의 1까지입니다. 2억의 3분의 1이니까 6,600만 원 남짓입니다. 2억이 6,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실제로 요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구를 안 하면 그냥 유언대로 갑니다. 유류분은 자동으로 떼어가는 몫이 아니라 당사자가 달라고 해야 생기는 몫입니다. 두 갈래로 갈립니다. 형제자매와 조카 쪽은 유언장 하나로 문이 닫힙니다. 부모님이 계신 쪽은 완전히 닫히지는 않고 3분의 1 선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을 어떻게 쓰느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고 하나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만드는 겁니다. 먼저 손으로 쓰는 쪽부터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자필증서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자필, 그러니까 손으로 쓴 유언장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5개입니다. 민법 1066조에 있습니다. 5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 종이는 휴지가 됩니다. 첫째, 내용 전부를 손으로 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글씨여야 합니다. 둘째, 날짜입니다. 연도, 월, 일까지 다 적으셔야 합니다. 셋째, 주소를 씁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빠집니다. 유언장을 쓴 장소가 아니라 본인이 사는 주소입니다. 넷째, 이름을 씁니다. 본인 성명입니다. 다섯째, 도장을 찍습니다.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도장이면 됩니다. 이 5개입니다. 전문, 날짜, 주소,
이름, 도장, 손가락으로 세면서 확인하십시오. 정혜 씨는 이걸 듣고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도장이 없으면요. 만들어서 찍으시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몇천 원이면 만듭니다. 내용은 어떻게 쓰느냐도 궁금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쓰는 겁니다. 집이면 등기부에 적힌 대로 주소와 동, 호수까지 씁니다. 우리 집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통장이면 어느 은행 계좌인지를 적습니다. 계좌번호까지 적어두면 더 좋습니다. 받을 사람도 이름만 쓰지 마시고 관계와 생년월일을 같이 적으십시오. 동생 이정수라고만 쓰면 같은 이름이 여럿일 때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꼭 넣으십시오. 여기 안 적은 나머지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고 한 줄 쓰는 겁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유언장을 쓴 뒤에 새로 생긴 예금이나 보험금은 다시 법대로 갈라집니다. 애써 써놓고 절반만 효과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무효가 나는 경우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멀쩡한데 법정에서 종이가 되는 경우죠. 첫째는 컴퓨터로 친 유언장입니다. 워드로 쓰고 프린터로 뽑아서 이름 쓰고 도장까지 찍었어도 무효입니다. 손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사기로 뜬 것도 안 된다고 대법원이 1998년에 못을 박았습니다. 억울해 보이시죠?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글씨라야 그 사람이 직접 썼다는 게 증명되거든요. 둘째, 주소가 빠진 유언장입니다. 이게 정말 많습니다. 내용도 다 손으로 썼고 날짜도 있고 이름도 있고 도장도 찍었는데 주소 한 줄이 없어서 무효가 납니다. 2007년에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5개 중에 넷을 맞춰도 0점인 겁니다. 셋째는 도장을 아예 안 찍은 경우입니다. 서명만 예쁘게 해두고 도장을 빼먹으면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2006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반대로 도장 대신 지장을 찍은 건 인정됩니다. 도장이 없으면 엄지에 인주를 묻히셔도 됩니다. 넷째는 날짜를 대충 쓴 경우입니다. 2026년 8월까지만 쓰고 며칠인지를 안 쓰면 안 됩니다. 연월일 3개가 다 있어야 합니다. 정혜 씨가 여기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러면 하나 빠뜨릴까 봐 무서워서 못 쓰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만드는 유언장입니다. 이걸 공정증서 유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증받은 유언장이죠. 절차는 이렇습니다. 증인 2명을 데리고 공증사무소에 갑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합니다. 공증인이 그걸 받아 적고 소리내서 읽어줍니다. 맞으면 본인과 증인 2명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근거는 민법 1068조입니다. 이 방식이 좋은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형식 때문에 무효가 날 일이 없습니다. 공증인이 다 챙깁니다. 둘째, 원본을 공증사무소가 보관합니다.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셋째, 이게 큰데 나중에 법원 절차를 한 단계 건너뜁니다.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증인 2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과 그 가족은 증인이 못 됩니다. 미성년자도 안 됩니다. 재산을 받을 조카를 증인으로 데려가면 그 유언장이 흔들립니다. 비용은 듭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정해진 표가 있고 공증사무소에 전화 한 통 하면 얼마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금액은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쓰는 쪽은 공짜라는 것, 이쪽은 돈이 든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정혜 씨는 이 방식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없을 때 아무도 시비를 못 걸었으면 좋겠어서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헛수고를 합니다. 유언장을 잘 써놓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유언장은 그대로 장롱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밖에서는 법대로 재산이 나뉩니다. 못 찾은 유언장은 없는 유언장이죠. 그러면 어디에 두는 게 맞을까요? 두 가지를 같이 해두셔야 합니다. 첫째,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믿을 사람 한 명한테는 알려두십시오. 내용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만요. 둘째, 유언 집행자를 정해서 유언장 안에 이름을 써두십시오. 내가 없을 때 유언장대로 처리해줄 사람입니다. 이걸 안 정해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정된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된다. 민법 1095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혜 씨가 유언 집행자를 안 정해두면 22년 안 본 그 동생이 정혜 씨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재산을 안 주겠다고 쓴 그 종이를 못 받게 된 사람이 들고 처리하는 겁니다.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름 한 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정하시는 게 좋고 마땅치 않으면 변호사나 단체 담당자로도 됩니다. 손으로 쓰신 분들은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손으로 쓴 유언장은 발견한 사람이 법원에 내서 검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유언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민법 1091조입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은 이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미뤄뒀던 세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냐 궁금하실 겁니다. 손으로 쓰라는 거냐, 공증을 받으라는 거냐.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 이걸 알면 화를 낼 것 같다. 그러면 공증사무소로 가십시오. 다툼이 생길 자리라면 형식 하나로 뒤집히면 안 되니까요. 이제 미뤄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사신 분, 그리고 나를 돌봐준 사람 이야기입니다. 정혜 씨한테는 아랫집 문혜숙 씨가 있습니다. 60세입니다. 8년째 아래 위층으로 살면서 남편 장례 때부터 지금까지 정혜 씨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병원 갈 때 같이 가주고 김장하면 한 통 올려보내고 며칠 연락이 없으면 올라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분 한 명쯤 계시죠? 정혜 씨가 그냥 세상을 떠나면 혜숙 씨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8년이 아니라 80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유언장에 이름을 쓰는 겁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을 주는 것도 유언으로 됩니다. 이걸 유증이라고 합니다. 이웃도 되고 친구도 되고 단체도 됩니다. 그러면 8절에서 말씀드린 특별연고자는 뭐냐? 그건 유언장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야 열리고 1년짜리 공고가 끝난 뒤 2개월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얼마를 받을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좁고 느리고 불확실합니다. 유언장 한 장이면 이 모든 걸 안 겪습니다. 정혜 씨가 공증사무소에서 정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파트는 팔아서 절반은 혜숙 씨한테, 절반은 오래 후원해온 단체에 보내는 걸로요. 예금 6천만 원은 장례 비용과 뒷정리에 쓰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그 단체의 담당자로 했습니다. 혜숙 씨가 받는 사람이라 집행까지 맡기면 서로 곤란해질 수 있어서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혜 씨가 그랬습니다. 이제 발 뻗고 자겠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실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 명단이 지금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종이에 네 칸을 그리고 채워보시면 됩니다. 위 칸이 비어야 아래 칸이 열립니다. 배우자는 칸밖에 따로 적으십시오. 서류로 확인하시려면 가족관 계증명서를 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되고 정부 24에서도 됩니다. 둘째, 그 명단이 내 마음과 다르면 유언장을 쓰십시오. 손으로 쓰실 거면 5가지를 손가락으로 세시고요. 확실하게 하실 거면 증인 2명과 공증사무소입니다. 셋째, 써놓고 알려두십시오.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1명, 그리고 유언 집행자 이름 한 줄입니다. 돈 걱정 때문에 상담을 못 받으시는 분들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조건이 맞으면 비용 없이 도와줍니다. 유언 상담도 여기서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유언장 한 장이면 막내 없던 형제도 얼굴 모르는 조카도 여러분 재산에 손을 못 댑니다. 2024년에 바뀐 법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만 챙겨 가시는 겁니다. 유언장은 몇 번이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쓰면 못 바꾸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새로 쓰시면 되고 날짜가 나중인 유언장이 앞이 것을 덮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반드시 쓰라는 겁니다. 그게 순서를 가리는 기준이 되거든요. 찢어버려도 됩니다. 본인이 유언장을 찢으면 그 부분은 없던 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쓰고 5년 뒤에 마음이 바뀌면 그때 새로 쓰시면 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있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정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 때는 몰라서 못했는데 내 것은 내가 정하고 가네요. 그 한 문장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다른 시간을 다루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가 아니라 살아있는데 판단이 흐려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 통장과 내 집은 누가 관리하는지 그것도 미리 정해둘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햇살 가득이었습니다.